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으셨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힘을 많이 쓰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정무실장은 힘을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장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조정하는 정도 역할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책사로 불립니다.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네. 17년 그 첫 번째 대선 도전, 그다음에 22년 두 번째, 이번 세 번째 옆에서 같이 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저희들은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 좋은 의견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고 네. 또 비판적 의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얘기 나눠보셨어요?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눈 적은 없고요. 오늘 그 취임 선서식에 와서 같이 뭐 의원 전체 있을 때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어제 마지막에 당사에 오셨을 때 좀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런 정도고, 길게 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그 정무실장하고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가 내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국정을 준비하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갈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역할은 6.3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것으로 해서 대장정의 막을 내린 겁니다. 내린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인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의원님 성함도 계속 나오던데요? 뭐 여러 가지 그냥 함화평에 올라갔었는데, 실제로 2022년 대선 때도 같이 했던 사람들 임명직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가고, 또 국회에서 제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회 내에서 그 정치를 제대로 잘 만들어가는 것도 실제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저의 적성과 소질에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예. 최측근 책사 맞으시죠? 아, 맞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좋은 책사입니다. 좋은 책사입니까? 예. 왜냐하면 밖에 쓴소리도 잘 전달하고, 또 그 진짜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당대표 하는 시절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책사가, 좋은 참모가 우리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인선에 이름이 거론된다 말씀드렸는데 홍 의원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쓰이는 것 같아요. 이름만 올리고 안 쓰는 겁니까? 예, 예. 네. 앞서서 저희가 그 인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다 아는 너무 가까운 의원들만 총리 비서실장에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이번 정부는 사실 인수 기간이 좀 있으면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런 사실 준비 기간이 최소 2달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6.3 어제고 오늘부터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컨셉, 그다음에 정책적인 과제,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정이라는 것이 정당에 있는 정당 정치와는 다르게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섬세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서,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가장 베스트를 저는 선발해서 데리고 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정무적 판단을 잘하고, 또 세 분이 상당히 케미가 잘 맞는다. 그래서 일을 풀어나가고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대단히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선거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동이나 서나 보수나 진보나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능력 중심으로 쓰겠다라고 한 취지에 딱 맞는 인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은 또 외교, 뭐 통일 이쪽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원장 또 안보실장 예. 후보자들은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주 다 잘 아는 분들이죠. 예. 일단은 이종석 그 통일부 전 장관이었죠. 통일부를 했고 또 그 NSC 사무처 그렇죠. 그 총장도 네. 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그 외교안보 문제 조율 능력, 그다음에 대북 문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권력에 활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국정법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대북 전문가, 그 외교 전문가인 이종석 씨를 기용함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에는 개입시키지 않겠다. 이걸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꼬인 남북 관계 등을 풀어나가는데 국정원장한테 상당한 그 어떤 기대감 그리고 국정원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안보실장에 기용된 위성락 대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외교부 내 그 미국통입니다. 그렇죠. 북미국에서 네. 오랫동안 있었고 러시아 대사도 했었고요. 저하고도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 그 이종석 그 국정원장이 상대적으로 대미 쪽 미국 쪽이 그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인사.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주로 이제 국내 방첩과 대북 문제를 좀 더 관할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반면에 그 안보실장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미 관계를 포함한 외교 전반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런 데는 아마 오랫동안 외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성락 대사가 적임자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통상을 비롯해서 제일 현안이 미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국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 그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워싱턴 조야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위성락 대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균형 잡힌 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미국을 중시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락 의원을 지금 이제 지명을 함으로써 그게 아니다 인선을 예. 통해서 방향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저도 동의하는 게요. 네. 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안보실장을 반대로 했으면 조금 이제 말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국정원장을 이종석 전 장관 그리고 이 안보실장을 위성락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확고하게 그 외교 라인은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국정원이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저거의 그 국내 활동 어떤 반간첩이죠. 반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아무래도 북한과 연계되는 게 많죠.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종석 장관을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부 언론에서 뭐 마치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 그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네. 사실이 아니고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였어요.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한국 대선이 공정했느냐? 공정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선거에 중국이 개입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국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얘기를 할 때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돼야 된다면서도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그렇습니다.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기자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기자들의 답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대변인이 어떤 준비를 해서 뭐 한국을 위한 사전에 의도된 내용이 아니고 한미 동맹은 철통 같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아마 한국의 선거가 공정하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치러졌고 또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근거 없는 예, 루머가 예. 있으니까 그 질문도 포함되니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한국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고 한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선거 운동 기간 때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쉽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뭐 비판 이런 잘못된 보도 이런 것도 나온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예. 홍익표 의원님께서 예. 이 분야는 전문가라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 축이 대표도 이재명 후보 때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한미 동맹을 중심 축으로 한미일이 협력해 나간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리고 원칙은 실용 외교를 중심에 놓고 간다.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굳이 국내에서 중국과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모아가는 것 자체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선거 시기에 선거 전력적으로 대중관계에 관한 입장을 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부딪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국익의 입장 하에서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너무 과격하게 제가 보기에는 외교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까지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그러면서도 북방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핵심적으로 통상국가니까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중국과의 무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중국을 그렇게 막 우리들이 막 대하면 되겠어요?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우리나라 GDP 전체에도 영향이 크고 전체 수출에서도 20% 이상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사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경제 또 우리나라의 일자리 이걸 지켜내는 가장 중심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외교로 가는 측면을 저는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경제와 일자리와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잘 제가 보기엔 관리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저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홍익표 의원님께서 그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이시고 해서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정제되고 준비된 형태로 제가 보기 말씀도 드리면서 잘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새 정부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을 했잖아요. 다섯 가지 과제를 했는데 처음엔 첫 번째가 내란 위기 극복을 좀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의 국가로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 기본 바탕 위에 회복과 성장, 경제 성장, 그리고 안전한 나라, 그다음에 평화로운 남북관계, 그러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가자. 이렇게 큰 로드맵을 발표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전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약속드렸었던 회복과 성장과 행복이라고 하는 3대 가치에 기반한 공약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요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실제로 뭐 국정이라는 게 그 준비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경제 외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외교 관계라든지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저는 대응할 체제가 돼 있고 현재 가 있는 오늘의 인선인 뭐 비서실장, 총리, 안보실장,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컨티전시 플랜도 비상 대응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과제로 내란 극복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야당이 됐죠. 야당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신 못 거죠. 차리죠.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네. 이번에 4월 4일 윤 대통령 탄핵됐을 때 네. 그때 확실하게 관계를 절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호의했던 사람들이 백의종군하고 뭐 불출마 선언 등을 했으면 이번 대선을 그래도 승부를 걸어갔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 보복을 걱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런 사태까지 초래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받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게 더 했을 때 이게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얘기할 수 있지 절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냥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까도 제가 우리 정치권의 싸움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이 판정해줘요. 심판은 국민인데 심판들이 보기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면 그게 정치 보복으로 안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확실히 새로운 정당으로 황골 탈퇴를 먼저 하고 내부 개혁을 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도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사법적인 내란 문제에 관련돼서 공세를 할 때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국민의힘도 바뀌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는 정치법 프레임에 도리어 우리 이재명 정부와 이 민주당이 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없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내란 극복이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먼저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정치보복 얘기를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지금 정치보복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은 내란 세력을 확실히 정리하고 민주적 질서,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민의 눈높이나 심판한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보시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뭐냐면 예. 저는 최소한 그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서 헌재에 의해서 탄핵을 받은 사안 아닙니까? 12.3 내란 계엄 그 쿠데타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명확한 입장을 죄송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네. 표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국민들 보기에 황당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책임지는 정치권이 맞냐? 그러면 그 정치를 책임졌던 당 대표, 원내대표, 책임자들 제가 보기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새롭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에 책임진 쌍권이 다 나와서 대선을 치르고 또 단일화한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국민들에 대한 전 신뢰라고 봐요. 최소한 그런 문제 비상계엄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것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판을 해서 손을 명확히 거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정도는 가져야지 국민들이 당신도 그래도 야당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뭐 지금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젊은 의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가 보기엔 이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라서 좀 그렇게는 하지만 두 분 다 국민의힘은 아니시지만 국민의힘이 대선을 패배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앞서서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다른 네. 방송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 아까 나왔던 김종혁 최고와도 제가 먼저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왜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까? 원래 없는 선거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로 인해서 탄핵되면서 이 대선이 생겼다면 원인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어이없는 어떤 일을 벌인 거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정당의 민주적 질서조차도 훼손했어요. 당대표를 뽑힌 사람을 두 번이나 그냥 내쫓았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하룻밤에 대통령 후보 아웃,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새벽에 대통령 후보 다시 복귀. 그래서 이런 일은 정당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알잖아요. 뭐냐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호가호위했던 한 분들은 뭐 적게 얘기하면 5-6명, 많게 하면 10분 정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반성하고 이선 후퇴하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줘야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 제가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알량한 배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보수 정당 하나를 그냥 수렁에 빠뜨리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의 개혁과 혁신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여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장 최선의 방식은 저는 어차피 정치는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크기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 제자리 걸음아니니까 빙빙 도니까. 그런데 잘 굴러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의 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왔다라고 저는 봐요. 한마디로 여당인데도 여당으로서 무슨 정책을 가지고 뭐 경제를 살리겠다, 아니면 외교를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게 없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를 반대하는 형태로만 정치를 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번 선거가 289만 표, 대략 290만 표의 큰 표 차이로 사실은 대선에 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뭐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충청이라든지 해서 크게 민주당이 약진한 형태로 대선을 이겼기 때문에 그럼 그 국민은 진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민심을 먼저 수용을 하고 그쪽에서도 쇄신과 개혁을 같이 하면 저는 여야 관계가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윤석열 체제, 윤석열 3년처럼 여야만 바뀐 형태로 간다면 저는 정상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선거 승리를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점을 심판을 했다, 그런 점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수도권 아닙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표심이 그랬고 또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이기는 정당과 이기는 후보가 항상 이겼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그 법칙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남북, 대전, 세종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겼죠.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40%에 넘는 총합 40% 넘는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표를 획득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반영한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민심을.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반응하느냐라는 생각, 여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여야의 그 긍정적인 방향이냐 부정적인 방향이냐를 결정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주 민수라고 했잖아요. 백성은 뭐냐면 이 정치하는 임금이나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배고 백성은 물이다.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뒤집은 거거든요. 윤석열 3년의 배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뒤집었으면은 어떻게 띄울 것인지를 다시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41.2% 김문수 후보가 얻은 표가 저는 참 의미심장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역대 대선 중에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난 대선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에 그 연루된 정당한테 41.2%를 줬다는 것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통 선거에 지면요. 제가 옛날 2013년 우리 선거 지구 비대위 했었는데 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을 모셨던 적이 있어요. 당직 맡고 끝내시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 지도부는 선거에 지면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도 못 있겠더라 자기는. 누가 나가라 말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옛날 열린우리당 때 당의장 하시다가 물러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도 그 대패하고 그 대통령 선거를 내준 정당에서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현재 직을 내려놓겠다 또는 백의종근하겠다, 이선 후퇴하겠다가 없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이나 항공기 용어인데 연착륙, 경착륙 그러잖아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좀 적게 연착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을 짧게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충격을 더 깊게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3년 정도 예정돼 있는 총선에서 그래도 뭔가 국민으로부터 그 회복될 수 있는 이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면 지금이야말로 환골탈태의 기회입니다. 정당은요 선거에서 패배할 때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 못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선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입법 드라이브도 걸 거다, 원하는 대로 특검도 통과시킬 거다,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도 그러더니 관시법에 등해요. 권성동 대표, 그럴 것이다. 권성동 대표가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부분이 그냥 관시법이에요. 근거와 내용도 없이 그냥 비판하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국민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맘대로 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아까 민주당의 공약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K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키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다음에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강한 경제를 만든다. 그런 다음에 안보,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 그다음에 평화를 통해서 한반도를 잘 운영해 나간다. 이 가장 큰 과제를 제가 보기에 실현시키고 그것을 입법과 정책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일방통행으로 하면 저는 오래 못 간다라고 봐요. 민주당도 사실은 되게 지금 뜨거운 이 불판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수당이라는 부분들이 100%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아까 홍익표 의원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여대 야소가 한 70% 이상이었어요. 여대 야소가.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특수한 경우에 한두 번 있었지 실제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 여소야대였고 이번이 여소야대였어요. 윤석열 때. 근데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다 여대 야소였어요. 한마디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국민들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2008년부터 했던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압도적인 의석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지만 방송학법, 미디어학법 그때 다 통과시킨 거고 사립학교법 개약한 거고 다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대단히 현재의 상황을 대단히 아주 잘 관리해 나가고 오만하고 자만에 빠지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심에 다가온 회초리를 저는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 속보로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대법관을 늘리는 법, 증원법.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다. 지금 14명인데 16명을 늘려서 30명으로 하는 법안이거든요. 앞서서 박지원 의원님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통과되고 나서 내일 지금 본회의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선 때도 토론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조계 전체나 변호사업계나 지금 필요하다라는 걸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3심의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적체가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잘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는 민사, 형사, 그다음에 노동, 가사 이런 부분들이 다 혼재돼서 대법이 딱 하거든요. 한 소부가 3개가 있어서 4명이 3개의 소부로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법원장, 처장 1명에서 그런데 그 3개 소부로서 처리하기에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법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논의해 보면 충분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소위에서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의 본회의가 좀 절차가 남아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법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절차와 과정들을 잘 숙려하고 그다음에 대법원과 법원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법조계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도 말씀을 하신 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보다 민생 경제가 우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원님 지금 말씀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내용은 제가 네. 보기엔 대법원에서도 논의하게 되면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해요. 공약집에. 공약집에 숫자는 없지만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증언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맞습니다만 후보께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아까 김영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사법개혁은 좀 더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검찰개혁은 우리가 당내 충분한 수기 과정과 논의가 있었고 안이 좀 망들어져 있는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충분한 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언에 대해서도 30명, 100명 나오고 또 본인은 나중에 이제 처리가 됐지만 비법조인 대법관 충원하는 문제까지 했다 처리되고 그런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 얘기인즉슨 아직 당의 확관,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할지 증언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명을 늘릴지. 그러면 한꺼번에 16명이 늘릴지 매년 5명씩 5년간 늘릴지 등등 늘리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임명 절차겠죠. 어떻게 하면 함께 좋을까? 그러니까 저거를 누가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법관 임명 방식을 현행대로 할 건지 아니면 늘리는 방안에서 좀 더 민주적 통제로 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할 건지 등등의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전체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장 통과까지는 좀 더 아마 우리 당내에서도 저 내용에 충분한 그 내용 숙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 원내대표실이나 정책위에서 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당내에서 논의를 한 뒤에 뭐 절차가 진행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는데 네. 좀 더 사회적 합의나 수기 과정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 이 부분은 뭐 민주당뿐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나왔던 얘기기는 하거든요. 원래 예. 법조계에서는 다 네, 논의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한 20명이 넘어서 30명 이내에 대해서는 이미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됐고 컨센서스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에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사법개혁이라는 거하고 맞물리면서 네. 이게 뭐 급진적으로 갑자기 뭔가가 통과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업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희 공약 사안이잖아요. 대통령 업무 지상의 1번으로 비상경제 TF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거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한 거죠. 근데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길게 꾸준하게 해왔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 때가 없었어요. 수치상으로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1사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데였냐면 IMF 때,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딱 2번 있었어요. 마이너스 성장. 한마디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성장이 아니라 한마디로 침체에서 마이너스 내려간 거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의 뭐 수출이라든지 내수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투자 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를 늘려서 중소상공인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급 수혈입니다. 응급처치를 통해서 경제 모서의 혈관이 돌게 하고 그를 통해서 소비 투자가 늘어나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 선순환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지 않으면 더 꼬꾸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경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비상경제 TF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이제 추경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그래서 30조 원 내외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전제 검토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계해서 진행할 것인가 판단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나머지 중장기적인 대응들은 선거 시기에 얘기했지만 AI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에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지원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든지 그다음에 R&D 투자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간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TF가 있는 거고요.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임시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인선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일단 꾸려 나가는 현재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는 예. 비서실장과 예. 총리가 있고요. 예. 연이어서 이제 내정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행정 조직이 대단히 유능한 조직입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당연하죠. 지금 장관들이야 이제 윤석열 네, 정부에서 네. 그 임명된 사람이지만 그 해당 부처의 기조실장부터 차관들 아주 유능한 이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내가 보기 제안해서 설계하고 결정하고 의회 통과해서 집행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저희가 일 잘합니다. 2017년에 경험이 있어서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서 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해본 잘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청와대로 가게 되는 거죠?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미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장은 일을 해야 되니까 용산에서 집무실 일을 하고
그 청와대가 그 개보수 수리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시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때요? 관전은 어디 갑니까 그러면? 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예.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 시절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투박하게 저는 저기 뭐냐면 그 집무실을 네. 그 단 하루도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라고 또 소동이 나가지고 용산을 쓰면서 도민으로 지금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 외교부 다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파행과 몰락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지금 용산 집무실 잘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100일 이내에 청와대를 잘 정비하면 들어가 직무를 보고 근데 한남동 사저 관련해서도 잘 살펴본 다음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뭐 적절하게 안가해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약간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준비되는 대로 해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관저나 집무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걸로 논란되는 건 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믿어달라? 네. 일 잘할 테니 국민들 잘 믿어달라?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